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젖은 신발을 손에 들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축축했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 것은 집안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신발은 안으로 들이지 말아주세요. 물기가 바닥에 묻으면 청소하기 힘들어요.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결코 그를 반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오는 어두운 밤, 그는 신발을 문 밖에 내려놓으며 문지방을 조심스럽게 넘었습니다. 발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각과 함께 마음속에서는 더 깊은 무언가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까? 라는 설렘을 품고 시장에서 고른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의미가 없어진 듯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집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일까? 가족과 함께하려고 왔지만 내가 여기서 환영받고 있는 걸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과 차가운 태도는 그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긴 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 온 게 맞는 걸까?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기분은 들지 않았을 텐데. 아내와 함께 지었던 시골집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소박하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마음껏 웃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의 시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견뎌야 할까? 아니면 떠나는 게 맞는 걸까?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던 질문들이 빗소리에 묻혀 방 안에 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돌이켜봐야겠다.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아져야만 하는 걸까?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선택한 이곳에서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왜 시골집을 떠나 아들의 집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68세 김종필입니다. 저는 평생 가구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제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손끝으로 제 삶의 흔적을 새겨가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을 깎고 다듬으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두 아이를 무사히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랜 세월 시골에서 살며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밭일과 공장 일을 병행하며 겨우 살림을 꾸려갔지만 그 덕분에 두 아이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로 시골집은 점점 적막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남아있지만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그 따뜻했던 기억이 점점 외로움으로 변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그 시절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아이들 곁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남은 노년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 아내가 바랐을 모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아내와 함께 우리 힘으로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아들에게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너희 집으로 가려고 한다. 이제 네가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시면 좋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의 말은 짧고 무심한 듯했지만 저는 그 대답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 망설였던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짧은 대답에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골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저와 아내가 함께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아내가 좋아하던 커피잔, 제가 직접 만든 가구들까지 하나하나가 아내와의 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정리를 마친 뒤 저는 한참 동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제 손끝에서 만들어진 집이자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고 두려웠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더라도 아내와의 추억은 어디서든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마침내 짐을 꾸리고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저에게 대도시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높은 건물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노년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 두려움을 조금씩 지워줬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골집을 떠나 아들의 집으로 가게 된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작은 오해와 갈등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나눠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부산에서 태어난 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정이 가득한 가족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항구에서 뱃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가족 간의 정이 끈끈해 언제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어린 시절 비록 형편은 어려웠어도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 끼와 아버지의 거친 손길은 늘 든든한 울타리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며 일찍 사회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졸업 후 가구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도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구를 다듬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끝으로 나무를 깎고 조립해 완성된 가구를 볼 때마다 그 가구가 다른 사람의 집을 채우고 따뜻한 일상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아내와 함께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평소 아내는 조용하고 자연이 가까운 환경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고 그렇게 부산 근교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한쪽에 작은 텃밭과 흙길이 이어진 이곳은 시골 특유의 한적함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직후 손수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작은 땅을 구입한 뒤 틈틈이 시간을 내어 나무를 다듬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당시 형편상 대단한 집을 짓지는 못했지만 모든 과정을 저희 손으로 완성했다는 사실은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나무 향이 가득한 집안은 가족의 웃음소리로 항상 따뜻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산골 끝에 아내가 힘겹게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방 안에서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아내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 아들은 잘 클 거야. 부모님이 워낙 성실해서
그 말에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몇 년 뒤 둘째 딸이 태어나며 집안 분위기는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매일 제잘거리며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오빠와 함께 텃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는 건 당신 덕분이에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막노동을 하며 가게를 꾸렸습니다. 아내는 이른 새벽 시장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과 학용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노력 덕분에 두 아이 모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고 딸은 결혼 후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떠난 뒤에도 저와 아내는 늘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돌아올 생각에 마당을 쓸고 창문을 닦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집안은 아이들과 손주들로 북적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에도 오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던 마당은 점점 조용해졌고 텃밭을 가꾸던 시간도 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동안 저는 집에서 아내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커피잔을 닦고 낡은 사진첩을 들춰보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곳에 홀로 남겨진 제가 점점 작아진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시골집에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한번 도시로 오시면 어때요? 아들의 말은 간단했지만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끝까지 이 집을 지키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이들 곁에서 살아야 할 때인가 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시로 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저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후 저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한 날은 눈부신 가을 햇살이 비추던 오후였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만 살아왔던 저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니.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손주들과 함께 보내게 될 날들을 떠올리며 설렘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택시에서 짐가방을 내리고 아파트 문 앞에 섰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정돈된 모습의 며느리는 단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오셨군요. 짐은 이쪽에 두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딱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긴장감 때문이려니 생각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신발은 밖에 두셔야 해요. 저희는 실내화를 신거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평생 동안 신발을 집안에 들이고 자유롭게 생활해온 저로서는 낯선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말없이 신발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짐을 정리하며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넓고 깔끔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커다란 소파와 최신형 TV가 자리 잡고 있었고 주방은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저는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고요하고 깨끗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길은 괜찮으셨어요? 그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잘 왔다. 내 집이 참 좋구나. 너희가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구나. 하지만 그의 환영이 제 마음을 모두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내놓으며 조심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선 꼭 식탁에서만 드셔야 해요. 거실에서 드시면 흘릴 수 있어서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해온 제가 이곳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며느리와의 작은 갈등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그녀는 무표정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거실에서는 오래 앉아 계시기보다는 방에서 쉬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물건들이 흩어지면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말에 또 한 번 당혹스러움을 느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잘 맞을 수는 없지.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그러나 갈등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던 밤 외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으려 문 앞에 섰는데 며느리가 다급히 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신발은 거실로 들이지 말아주세요. 바닥에 물기가 묻으면 청소하기 힘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발끝에서 느껴졌지만 그보다 마음속 깊은 곳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문 밖에 내려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거였을까?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작아지지는 않았을 텐데. 손주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과자를 사들고 손주들에게 다가가도 그들은 고맙다는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말할 때마다 아버님, 방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라거나 아버님, 물건은 제자리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부탁 같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제게 상처가 되었고 저는 점점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채 집에 들어오던 저를 보는 며느리는 한심하다고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뒤 깊은 한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은 아직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과 손주들 곁에서 행복을 찾고 싶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로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저를 더 깊이 상처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냉담해졌고 그 말투에는 더 이상 존중이나 배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말 가족 모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가시죠. 그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 기대된다. 그때 며느리가 다소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굳이 아버님까지 가셔야 할까요? 자리도 좁고 이미 아버님 빼고 예약했는데요.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당황한 기색을 띄웠지만 그는 애써 그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아버지도 오셔야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괜찮잖아.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방에 홀로 남겨져 창밖을 바라보며 저녁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도심의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주 생일 파티가 있던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고르고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런 뒤 단정히 옷을 입고 손주를 축하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며느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오늘 생일 파티는 아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가족끼리는 나중에 따로 식사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봉투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물 봉투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 조용히 침대 옆에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축하조차 할 자격이 없는 걸까? 결국 결정적인 사건은 비 오는 어느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외출 후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통닭을 한 마리 튀겨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휙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왜 사가지고 오세요? 기름전내도 심하고 비에 젖어서 다 눅눅해졌는데 누구 먹으라고요? 이런 건 아버님이나 드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불어오는 어두운 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억눌려 있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의 가족으로 여겨지고는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불편한 존재일 뿐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지만 차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방 안에 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내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꺾으면서 여기에 남아야 할까? 며느리와의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손주 학교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행사에 저를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손주 학교 행사에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손주도 좋아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그래, 가야지. 손주가 얼마나 좋아할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시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가시면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서랍 속에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골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 올 때 적었던 계획과 아내와의 추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건 아닐까? 저는 방 한구석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결심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아들의 침묵, 손주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제게 점점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확고히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한 뒤 저는 식탁에 앉아 그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는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으며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집에 와서 너희와 함께 지내려고 했던 건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점점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뇌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 집에서 가족의 온기를 느끼기보다 자존심을 잃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삶을 지속하는 건 제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 며칠 뒤 저는 작은 서랍 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에는 제가 시골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의 기록과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던 걸까? 하지만 이제라도 내 삶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을 챙기고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앉아 직원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시골집을 다시 사고 싶은데요. 방법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지만 곧 진지한 태도로 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차례 상담 끝에 저는 제가 떠난 뒤 팔렸던 그 시골집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집은 이미 다른 주인의 손에 넘어갔지만 다행히도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설렜습니다. 계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결같이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잃어버렸던 평화와 존엄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 안에 앉아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낡은 사진첩, 아내의 커피잔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저는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참 조용하고 깨끗했지만 내겐 너무 무거웠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다시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 거기서 다시 시작해 볼게. 아들의 집에서 마지막 아침을 맞이한 날, 저는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로 분주할 때, 저는 그를 향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수고해라. 내가 고생이 많다. 아들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제는 내 길을 가겠다. 기차를 타고 시골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들판과 산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번잡함에서 멀어진 그 순간, 저는 제게 가장 익숙하고 소중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었던 집,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꾸렸던 텃밭,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했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제게 따뜻한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그 공간은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담벼락과 작은 마당, 그리고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감나무까지.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아내의 사진을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시골집의 고요함과 바람 소리는 마치 아내가 저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웃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팔며 소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삶은 단순해졌지만 제게는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희가 아버지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너희도 너희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충분하다. 며느리도 며칠 뒤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줬으니 됐다. 나도 내 자리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야.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저희 행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흙냄새와 들꽃 향기가 가득한 시골집에서 아내와의 추억과 현재의 평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